안녕하세요.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 2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2강의 그 주제는 그 발전 전략의 방향과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오늘 2강의 주제의 그 결론은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방향의 기본 목표에서 21세기 후반에 우리가 세계 5대 강대국이 되기 위한 비전을 갖자라는 그러한 그 소결론을 내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그 국가 비전 또는 이룩해야 할 국가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21세기 동안에 대한민국과 통일 한국 그리고 한민족이 나가야 할 기본 방향은 무엇이며 이룩해야 할 국가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통일 한국과 우리 한민족의 비전과 이룩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발전 전략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그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국가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과 또 그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열정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실천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어떤 민족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그 뚜렷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없거나 또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은 또 어떤 나가고자 하는 목적 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있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우리가 그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볼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이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미래의 어떤 목표를 사회 구성원들이 달성했을 때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한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또 목적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또 여러 사람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뚜렷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더 좋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을 향해서 많은 힘을 우리가 합해갖고 그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또는 기대보다는 불안과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회 구성원들을 본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어떤 불안과 걱정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서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더군다나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또 앞으로 통일 한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우리가 설정해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한번 이러한 그 발전 전략의 방향하고 목표를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서는 과거에 아주 좋은 경험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60년도 초 경제개발 5개년 개혁 계획이 1962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기 그 초기인 그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 정도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2018년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그 3만 불을 갖다가 이제 달성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을 우리가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경험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1962년부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3차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갖다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경제발전 계획을 갖다 세우고 추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1962년부터 66년 동안 5년 동안에 평균 경제성장률이 7.1%, 또 2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인 1967년부터 71년간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 그 다음에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인 1972년부터 76년은 평균 경제성장률이 8.6%였습니다. 그리고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 1997년부터 81년 사이, 물론 우리가 79년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그 4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경제성장이 꾸준하게 우리가 추진되었고, 또 그러한 그 결과에 의해서 경제성장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어왔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도 5차, 6차 경제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서 1981년부터 91년 사이, 또 88년부터 93년 사이에 그 경제성장률이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경제성장률을 갖다가 이룬 그런 좋은 경험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1993년 2월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갖다가 1994년부터 97년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긴 했죠.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도 이제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7.4%는 높은 그런 경제 성장률을 갖고 왔지만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개발 계획을 갖다가 군사 독재 시절에 개발 독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해갖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좀 약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았느냐. 개발 독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서 우리가 국가 주도적인 어떠한 경제 발전 계획보다는 경제 민주화에 치중하는 그런 어떠한 그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크게 정책적인 방향이나 국가 운영 초점이 바뀌게 돼 있죠. 물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 자유화나 민주화가 필요했고, 시기에 맞춰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절하게 산업의 민주화,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를 추진한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또 방향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은 좋았는데, 과거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있어서 그것은 무조건 국가가 주도한 것이라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가 경제발전을 통해서 1980년대 후반 또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급격하게 이제 커짐에 따라서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과거와 같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와 같은 국가 주대 경제발전 계획이 꼭 그렇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을 갖기도 하게 되고, 또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는 국가 주도가 오히려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 사이의 평가고 또 정책가들의 평가가 있었죠.
그러한 평가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른 평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김영삼 정부 이후에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민주화나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이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에서도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안 세운 건 아니죠. 나름대로는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전략들을 세우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평가할 때는 김영삼 정부 이후에 각 정부는 과거의 정부의 어떤 정책들 또 발전 계획을 갖다가 그 좋은 점을 그대로 계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별화, 새로 자해가 들어선 정부에서 뭔가 그전 정부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 차별화에 너무 초점을 두고 뭔가 재임 기간에 그전 정부하고 다른 어떤 커다란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너무 집중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과거 정부에서의 좋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폐지하거나 또는 무시하고 자꾸 새로운 무엇을 갖다 새로운 것 개발하는 건 새로운 정책을 취하고 발전 전략을 취하는 것은 좋은데 시대에 맞게요. 근데 과거에 좋은 것까지 다 이렇게 폐지하거나 무시하면서 차별화 전략으로서 어떤 발전 전략을 세웠던 것이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경제 운영에 있어서 더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김영삼 정부 후반에 들어서 말년에 있어서 1997년입니까? 예, IMF라고 하는 그런 그 경제 위기를 갖다가 초래하게 된 것도 하나의 그 결과가 아닌가. 물론 세계 경제 여러 가지 당시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은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과거의 어떤 정권이나 정부의 좋은 정책들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과에 치중하고 하다 보니까는 정책의 혼선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1997년에 우리가 IMF라고 하는 어떤 경제 위기를 갖고 국가 전체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일관성과 어떠한 그다음에 그 종합성을 갖다가 국가가 좀 더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은 1960년, 70년대, 80년대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갖다가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미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또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을 갖다가 국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그 방향성이라든가 종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정부의 각 부처에서 5개년 계획이라든가 또는 장기적인 10개년 계획 이런 것을 세워갖고 예산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 세우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비해서 어떤 그 국가가 또는 누군가가 그것을 각 정부 부처에서 세운 계획이라든가 또 각 정부 부처에는 한두 개 중요한 어떤 국책 연구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각 연구소에서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좋은 연구들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 종합을 해갖고 어떤 조화를 찾아갖고 일관성 있는 어떤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는 그 추진력, 그 종합력과 그 다음에 일관성과 추진력이 상당히 필요한 때 아닌가. 따라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 정부는 누가 정권을 지든지 간에 앞으로 경제 발전이라든가 국가 발전을 할 때에는 과거의 정부와의 어떤 성과의 차별성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발전 전략이 있으면 그것을 계승을 하고 그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개선하고 더 좋은 어떤 정책들을 개발하고 우리가 발전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정권, 즉 다시 말해서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과거의 정책들이나 발전 전략을 갖다가 그냥 개발 독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씌워갖고 과거의 전략은 다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는 어떤 정책 운영의 혼선, 또 우리가 그 국가 발전에 어떤 근 20년 이상 이렇게 그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선진국으로 우리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나 어떤 정권은 누가 그 국가를 운영하든지 각 부처의 연구소들이 얼마나 좋은 연구소들이 많습니까? 거기서 각 부처에서 연구한 연구소들이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또 지방정부에서도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 있으면서 좋은 중장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각자의 자기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연구를 하고 또 전략들을 세우고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총리실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중앙 부처에서 나름대로 뭐 그 노력은 하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그 종합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조정 능력, 또 이것을 갖다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추진력이 상당히 미진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과거처럼 국가 주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국가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40, 30년, 50년 후에 대한민국이 또는 통일한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갖다가 사회 각계의 어떤 의견들, 연구자들을 갖다가 동원해서라도 그 올바른 방향성을 갖다가 그 설정을 하고 그 방향성에 맞는 중요한 어떤 국가 목표, 지향해야 될 목표, 또 그 밑에 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갖다가 개발하고, 또 국가는 또는 지방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 추진하는 그런 어떤 일관된 자세를 보일 때 사회나 국가가 좀 빠르게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오늘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동안 대한민국 또는 통일 한국이 또는 한민족이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한번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또는 30년, 50년 또는 길게는 100년 후에 100년 후를 대비한 국가의 비전이 있는가.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함께 머리를 모아서 그 맞대서 그러한 것들을 수립을 하고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나가고자 하는 목표는 우리가 좀 일관성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21세기 동안 대한민국 또는 통일 한국이 나가야 될 그 발전 방향의 기본 방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앞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두 가지 지적한 것과 연관돼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21세기 동안 대한민국 또는 통일 한국이 나가야 될 발전 방향의 기본 방향은 첫째는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또는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21세기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는 앞으로 그 통일 한국도 나가야 될 기본 방향은 각 분야에서의 어떤 갈등 해소 또는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정책 운영 방향이나 국가 운영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갈등의 해소와 최소화가 필요한 이유는 더 많은 국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각 분야에서의 갈등 해소, 갈등의 최소화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구성원 각 분야에서의 갈등의 해소라든가 갈등의 최소화는 우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어떤 그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나 국가가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그 갈등 해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심신의 평안함, 마음과 몸이 평안한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줄여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갈등의 해소, 사회 구성원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소는 그 자체가 자체가 그 자체보다는 그 갈등 해소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갈등 해소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행복감을 갖다가 증진시켜 준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어떠한 그 역할이나 또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복지, 다시 말해서 국가의 복지 증진 정책이라든가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고 주의할 것은 국가가 복지 지출을 늘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을 주관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다 끝나느냐 하는 문제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죠. 국가가 빚을 내 갖고 국민들 갖다가 그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면서 복지 지출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비용 부담을 안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비용을 갖다가 전가하는 식으로 된다거나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를 통해서 복지 정책이나 복지지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한다 할 때도 우리가 명심할 것은 행복의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갖다가 누군가는 부담해야 되고 그 부담을 어떻게 공평하게 잘 우리가 나눠서 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도 국가가 그렇게 그 뭐 비용 지출, 예산 지출을 갖다 증대해서 할 수 있는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물론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가 공짜는 없다. 즉 다시 말해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나부터 그리고 나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식과 또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갖다 나나 우리가 함께 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나 어떤 의식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 공짜로 나나 우리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시킬 수는 없다.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갖다 함께 부담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자세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또는 소득이나 부에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 많은 특혜와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부나 소득이 많은 사람 또 어떤 특권이나 어떤 특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회 전체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을 때 우리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행복이 증진되고 또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도 우리가 크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21세기의 대한민국 또는 앞으로 통일 한국이 나가야 될 중요한 방향은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거나 그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국가 발전 전략도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들이 세워져야 되고 집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 갈등 해소의 어떤 목표는 사회 구성원, 더 많은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공짜로 해줄 수는 없다. 그럼 사회 구성원인 나부터 우리부터 그것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대한민국 또는 앞으로 통일 한국이 나가야 될 그러한 두 번째 그 방향은 우리가 앞으로 30년, 50년 후, 즉 다시 말해서 21세기의 후반 가서는 우리가 통일 한국이 세계 5대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한 방향을 갖고 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성과 한편에서는 목표로 우리가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30년, 50년 후 21세기 후반에 통일 한국이 세계 5대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과 또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강대국이 되기 위한 대한민국 또는 통일 한국이 세계 5대 강대국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이 틀렸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 땅덩어리가 커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우리가 무슨 뭐 땅덩어리 작은데 무슨 강대국이 되냐. 기껏해야 강소국, 또 잘 돼야 강중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강대국이 되는 것은 그런 말이 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이 앞으로 21세기 중반 이후 후반에 가서 세계 5대 강대국이 돼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계 5대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말의 힘이라든가 또는 역사의식이 부족해서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내면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고 또 그 내면에 어떤 그 말을 통한 말에 어떤 힘이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강대국이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또 자원이 빈약해서 소국의 운명이고 강대국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체념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국민들한테 우리는 강대국이 될 수 없고 땅덩어리가 작고 자원이 빈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자조식 섞인 그러한 뜻으로 말을 하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에는 힘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의식과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떤 꿈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이 바로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세계 5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말의 힘을 제대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는 어떤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의 과거의 어떤 고구려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본다고 하면은 고구려의 그 광활한 어떤 영토라든가 그것을 왜 다시는 꿈을 못 꾸죠? 그걸 꿈꾸면 안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국민들한테 또 사회 구성원들한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어떤 말과 또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어떤 체념적인 또 비하적인 그런 말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1세기 후반에 가서는 우리가 대한민국도 통일한국도 세계 5대 강대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잡고 그런 방향을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로마가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처음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을 할 때 로마 제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컸습니까? 또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을 건설할 때 몽고 제국을 건설하기 이전에 어떤 몽고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결코 그렇게 어떤 제국을 이루는 국가는 아니었었죠. 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갖다가 우리는 한때 말을 많이 했는데, 영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대영 제국을 이루기 전에 영국이 그렇게 세계의 어떤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까? 또 땅덩어리가 이렇게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어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이 꼭 땅덩어리만이 커서 강대국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아니죠. 자, 오늘날 본다고 하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그러나 인도가 땅도 크고 인구수도 많지만은 인도를 갖고 강대국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꼭 땅덩어리가 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땅덩어리는 상대적으로 작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면, 또 문화적인 면, 군사적인 면, 또 정치적인 영향력, 과학기술, 학문 분야, 예술 분야, 스포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면은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국가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요즘 뭐 그 예능계에서 어떠한 케이팝이라든가 또 스포츠계에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떠한 많은 그 영향력과 이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입장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경제가 더 발전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면에서 또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우리가 더 힘이 세계에 미치는 힘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세계 5대 강대국의 꿈을 갖다가 갖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은 대한민국 남한의 힘만으로 21세기 중반 이후에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5대 강대국에 진입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역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2050년 후반에 가서 세계 5대 강대국, 경제력이라든가 문화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사력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전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세계 5대 강대국 안에 들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남한과 북한이 통일됨으로써 땅덩어리가 커지는 면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에는 어쨌든 간에 근 60년, 70년 동안에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자본이 축적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돼 있고 응용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고 또 좋은 양적인 어떠한 노동력을 갖고 있지 질적인 좋은 노동력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비해서 남한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만은 땅덩어리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 빈약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이 된다면은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북한의 어떤 그 땅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개발되지 않은 잠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천연 자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표현할 정도로 우라늄이라든가 여러 가지 히토리라든가 심지어는 우리가 그 석유 자원까지 이렇게 그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금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양질의 그러한 그 광물 자원들이 북한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또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는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남한의 인구 5천만, 북한의 인구 약 2,500만, 해외 동포 740만, 그래서 약 8천만의 어떤 한민족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통일돼서 남한과 북한의 땅덩어리가 커지고 남한에 축적된 어떤 자본과 산업 응용 기술을 숙련된 그러한 기술 인력, 북한에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천연 자원, 그 다음에 조금만 교육하면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의 노동력,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한민족으로서 언어와 문화가 같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우리가 잘만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어떤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5대 강대국, 세계 5대 강대국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고 또 2050년 후반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일 한국이 5대 강대국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군사적 충돌이나 무력의 방법이 아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적 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통일된 그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2050년 후반을 생각해 본다면은 남한과 북한의 어떤 주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더 많은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통일 국가를 갖다가 목표로 방향을 잡고 또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또는 통일한국이 세계 2050년도 후반에 가서 세계 5대 강대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어떤 통일 노력 또 그러한 목적 의식을 갖고 또는 의식적으로 역사 의식을 갖고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확실한 어떠한 목적 의식과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 그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그러한 노력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속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은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과거처럼 계속 대립하는 방법,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하는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과거와 같이 계속 대립하는 방향으로 적대시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주변 강대국은 말로는 통일을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바란다고 하지만 강대국 중국, 러시아, 일본,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우리가 내심으로는 통일을 바라지 않을 거란 얘기죠. 왜? 분단시켜서 남초이고 북초이고 주변 강대국의 어떤 말을 잘 듣기를 원하지 통일돼서 힘이 커져갖고 말을 잘 안 듣는 그러한 국가가 될 것을 갖다 우려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남한과 북한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통일되는 것을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바라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주변 강대국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강대국에 너무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통일을 미루거나 또 통일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영원히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어떤 우려가 생긴다는 얘기죠. 따라서 현 세대를 사는 여러분이나 나나 현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이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식과 노력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동안 또 남은 이제 내년부터라고 한다면 2019년부터 앞으로 50년 또는 100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은 구체적으로 이 통일 한국이 또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다시 강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기본적인 방향은 두 가지. 첫째는 뭐라 그랬죠? 사회 각 분야의 갈등 해소와 이를 통한 국민의 그 행복을 증진시키는 어떤 방향으로 국가 발전 전략이라든가 그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앞으로 21세기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나 통일 한국이 나가야 될 방향은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통일 한국이 21세기 후반에 가서는 세계 5대 강대국 안에 드는 그러한 나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면서 또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럼 구체적인 목표를 갖다가 좀 단계별로 나눠봐서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한번 시기별 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그 목표를 갖다가 설정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발전 전략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몇 단계로 나눠봤을 때 다음과 같이 제1단계 당장 내년 2019년부터 20년까지를 1단계로 보죠. 1단계에서는 대한민국 내의 갈등 완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자. 즉 내년 2019년, 2020년에는 여러 가지 국가 운영이라든가 정책의 방향의 초점을 사회 구성원들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갈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가 그 두 번째는 남한과 북한 간의 빠른 시일 내에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를 또는 교류를 갖다가 확대하는 그러한 노력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2년 안에 우리가 통일을 글쎄요,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독일이 갑자기 통일된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2020년 2년에 통일이 될까 했을 때는
참 그것이 대답하기 힘든 그러한 시기다는 얘기죠. 그러나 최소한도 2019년, 2020년 2년 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 내에서의 어떤 갈등 해소와 최소화시키고 또 남북 간의 갈등도 우리가 해소를 하면서 최소화시키면서 남북 간의 교류, 다시 말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문화, 학문, 스포츠, 예능 각 분야에서 가능한 것부터 우리가 그 교류를 확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질감도 극대화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노력의 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우리가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1단계로서는 갈등 해소, 사회 구성 간의 남북 간의 갈등 해소, 그 다음에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북한의 비핵화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남북 간에도 그 교류가 눈치를 보면서 하기가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가능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제 제재의 어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또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동의를 구하면서 남북 간의 어떤 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더 일차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 했을 때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더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우선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을 해소시켜서 시키는 방법은 국가에서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나아갈 그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소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 방안 또는 전략이 뭔가 했을 때는 조서왕 선생의 삼균 정책을 갖다가 발전 전략으로 우리가 삼을 필요가 있다. 자, 앞으로 상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해방 직후에 조서왕 선생은 우리가 한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삼균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뭐냐면 균학, 그 다음에 균권, 균부. 자, 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기회를 갖다가 균등화하면서 그 균등화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갖다 확대하는 것이고, 균부라고 하는 것은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를 확대하는 어떤 정책을 갖다가 조사한 선생이 주장한 삼균주의 또는 삼균 우리가 그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사한 선생의 삼균주의에 대해서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어떤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기회를 갖다 균등화를 좀 더 확대한다거나 그다음에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더 확대한다거나 그다음에 경제력의 균등화를 또 확대하는 어떤 발전 전략을 통해서 또 그 안에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이 구체적인 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1단계에서 우리가 2019년하고 2020년 사이에서는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또 완화하느냐 문제, 남북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어떤 평화적인 통일의 기반을 더 확대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 사회를 고사시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으면 일부 유튜브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미국의 그 엄청난 군사력을 통해서 북한의 뭐 평양이라든가 또는 중요 군사 시설을 갖다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시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게 되면은 뭐 한나절 걸리지 않아서 북한을 갖다 무력화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유튜브 내용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세운다고 하면은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북한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우리가 세워서 또 군사적으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북한을 갖다 일시에 붕괴시킨다고 가정하고 그 시나리오가 맞아들어서 성공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남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붕괴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저절로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그 어떤 막대한 군사력에 의해서 폭격을 받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요? 포ton이라도 몇 개 눌려서 남한에 여러 가지 어떤 폭격을 가한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우리가 퍼진다고 했을 때 남북한의 엄청난 어떤 사상과 경제적인 손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것을 갖다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북한을 고사시키고 또 우리가 막강 군사력에 의해서 짧은 시일 내에 남한의 피해 없이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붕괴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북한의 땅이라든가 자원이 남한 땅에 저절로 통일돼서 저절로 들어오겠냐 이거죠.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예, 중국하고 북한은 조중 동맹이라 해서 북한이 만약에 침략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국이 군사 개입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해갖고 고구려 역사를 갖다 자국의 역사로 젊은 사람들한테 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변방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고구려 역사가 당연히 우리의 역사로 생각하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교육에 의해서 고구려 역사가 중국의 변방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구려 때의 땅은 자국의 땅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구려가 우리가 한참 확정할 때 남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 한강 이남까지도 고구려 영토였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붕괴게 되면은 북한 지역의 땅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막대한 어떤 그 천연자원 매장된 천연자원은 중국의 것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군대를 진입해서 물러나지 않는다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극단적으로 대립 위주에서 우리가 나가갖고 하는 그러한 정책은 과연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계 5대 강대국으로 진입하는데 그것이 좋은 전략인가 했을 때는 결코 그것이 좋은 어떤 방책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남북한이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또 물론 이제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그다음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체제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통일이 됐을 때 21세기 중반에 가서 우리가 세계 5대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의 평화적 토력을 위한 노력이 분위기 조성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고 평화적 통일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1단계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2019년, 2020년 사이에는 우선 갈등을 갖다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시키는 노력, 그다음에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조성을 위한 어떤 사회 각 부문에서의 교류 확대,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필요한 시기고, 이러한데 어떤 목표 또는 정책의 목표라든가 이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발전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시기적으로 2021년부터 2030년 한 10년간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2021년과 2030년 10년 사이에는 어떠한 그 결과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루도록 우리가 남북한이
주민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2021년 이후에 언제라도 우리가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또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은 지체 없이 그러한 평화적 통일을 갖다가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되고, 뭐 제도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통일됐을 때 어떤 행정구역이라든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많이 있겠죠. 그 구체적으로 뒤에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일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각 분야에서 우리가 군대 조직을 어떻게 통일됐을 때 운영할 것인가, 또 조세 체계는 어떻게 갖출 것인가, 행정 체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남북 간의 어떠한 복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뭐 나름대로는 뭐 각 관련된 부처에서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체계화시키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런 준비를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 안에는 반드시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그 통일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기간으로 잡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략들을, 또 정책들을, 구체적인 정책들을 우리가 세워갖고 실현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남한과 북한에 관한 국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또 우리한테 통일에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냥 어떻게 강대국들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질 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한과 북한이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남한과 북한이 20년, 30년까지 이후까지 계속 분단돼서 100년 분단 100년이 된다고 한다면은, 진짜 통일이 우리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 그 후손들, 북한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의 그 후손들, 자녀들의 후손들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행복하게 또는 잘 살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서 통일된 한국이 그 경제도 발전하고 군사력도 어느 정도 갖추면서 문화적으로 발전됐을 때, 주변 강대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그 무시를 못하는 것이지, 분단된 생태로 계속 된다면은 결국은 약소국가로밖에 우리가 전락될 수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갖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2021년부터 30년 사이에서는 우리가 경제발전 2단계 전략으로 구체적으로 평화적인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갖다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이미 밝혀진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체제가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통일된 한국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면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경제체제, 사회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국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발전 전략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21년부터 30년 사이에 그 사회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 구성, 특히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통일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죠.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어떤 경제력의 차이, 국민소득의 차이, 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또는 남한의 주민들이 통일 이후에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그 현재 일시적인 그런 경제적 부담이
싫기 때문에 통일을 안 하거나 지연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에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천연자원, 철광석이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히토리라든가 또 심지어는 뭐 추정컨대 막대한 석유 자원이라든가 금강석이라든가 이러한 또는 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매장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을 우리가 추정해 본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으로 그 부담하는 그 비용 부담이 결코 비용 부담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남북한이 어떤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북한 지역에 그 통일이 된다면은 북한 지역의 주민들의 그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 30년 내지 30년 정도 이상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남한 지역의 중소기업의 많은 그런 공장들이 가동을 증가시키면서 생산을 증가시키고 또 그 생활 필수품을 갖다가 북한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많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대설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북한 지역의 노동력을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북한의 노동력을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값싸게 사용하면서 그들의 생활도 우리 향상시키고 또 북한 지역에 지금 통일이 된다면은 사회 간접 자본은 막대한 어떤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사회 간접 자본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건설업이라든가 또 중화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을 우리가 북한 지역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남한의 대기업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경제력을 또 활성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 북한 지역의 어떤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갖다가 평화적 통일을 지연시키려서는 안 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북한 지역은 물론이고 남한의 경제력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우리가 발전시키는데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남한의 경제 발전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2차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평화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2021년하고 30년 사이에 이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분단된 지 70년 다시 말해서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고요. 그로부터 발발한 것부터 70년 하면은 2020년이 70년 되는 해고 그다음에 휴전 협정이 1953년 7월에 됐죠. 그러니까 그 휴전 협정에서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분단된 1953년을 우리가 기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2023년이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의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분단 70년 2023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형태와 간에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형태에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좀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기대 또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약에 2023년 이전에 또는 2023년까지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나머지 2030년까지는 남북한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차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남북한의 경제적인 차이를 차이에 생기는 갈등 문제나 그 차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좀 뭐랄까요 균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지역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지역의 발전,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을
발전시키는 균형 발전 전략을 갖다가 세워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를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2031년부터 2040년까지 이를 갖다가 대한민국 또는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의 3단계 기간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30년 이전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 독일의 통일에서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70여 년 동안 분단된 국가가 통일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 또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 2030년 안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통일된 이후의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3단계에서 2031년, 40년에는 통일국가의 발전 전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통일 후에 후유증을 갖다가 치료하는데 어떤 모든 어떤 그 역량을 갖다가 집중해야 된다. 남북 간의 어떤 그 지리적인 지역적인 어떤 경제 발전의 불균형 같은 것을 갖다가 극복한다든가 그 경제적 차이 또는 사회적 어떤 이질감의 차이 또는 심지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북한 주민하고 통일됐을 때 남한 주민들 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이질감이라든가 갈등 같은 것도 우리가 생길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통일이 2030년 이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31년부터 40년 사이는 통일 이후에 2040년까지는 우리가 3단계로 봐서 우리가 남북 통일 완성과 통일 이후의 후유증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또는 치료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일일 생활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북한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일일 생활권이 될 수 있게끔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뭐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 사회 간접자본 뭐 이러한 것들 갖다가 투입을 하고 투자하고 확충시켜서 북한 지역도 일일 생활권이 될 수 있게끔 통일됐을 때 전국 어디서나 남한에서 북한까지 일일 생활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사회 간접자본을 통한 지역적인 어떤 지역 발전의 균등화를 위한 어떤 정책들 거기에 따른 발전 전략 이러한 것들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 통일됐을 때 역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남한 대한민국하고 북한 지역의 경제적인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그 경제적인 격차,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의 경제력의 어떤 그 격차를 갖다가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남한 수준, 대한민국 주민들의 수준까지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느냐 하는 어떤 노력과 또 그에 관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2040년, 31년부터 41년까지는 제 3단계라고 해서 통일을 가정하고 통일 이후에 후유증을 치료하고 남북 간의 경제력의 차이,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불균등을 균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오고 특히 남한 대한민국 주민하고 북한 지역 주민 간의 어떤 생활 수준의 차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차이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세워지고 실천돼야 되는 그러한 기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단계 2031년부터 40년 사이에 제가 한번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그 유엔에서 발표된 국가별 행복지수가 2017년 작년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지수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유엔이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는 매년 그 각 국가의 GDP라든가 국내 총생산이라든가 기대 수명이라든가 삶의 만족도, 환경오염, 자율성 이러한 것을 갖다 지표화해 갖고선 그 국가의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갖다 지수화시켜서 이제 이렇게 서열을 매기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에 있어서 유엔
SDSN이라고 하는 그 자문기구에서 2017년에 156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이 156개국 중에서 5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세계 11위 정도 이렇게까지로 우리가 그 경제력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56개국 중에서 5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OECD에서 발표한 자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노인 자살률이 1위고, 그 다음에 청년 자살률도 1위고, 뭐 이러한 식으로 돼 있고요. 또 노인 빈곤율도 높고, 따라서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경제가 발전됐다고 해서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무역 규모라든가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 11위의 수준까지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했지만은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세계 156개국 중에서 156개국 중에서 57이라고 하는 낮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경제 발전의 정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따른 향상에 따른 행복하고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행복 지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유엔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따른다 하더라도 2031년하고 2040년 사이에 대한민국 특히 이제 통일에서 통일한국의 국가별 행복 지수가 세계 150여 개국 중에서 한 30위까지는 좀 끌어올렸으면 하는 것도 하나의 이 기간 동안에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는 우리가 2041년부터 2050년까지를 이제 4단계로 본다고 하면은 이 4단계에서는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세계 5대 강대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다. 물론 우리가 그 3만 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오래 지나서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뭐 말씀들을 하는데 그 선진국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2041년하고 2050년 사이에서 통일 한국은 우리가 세계 5대 강대국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고 그러한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갖고 2050년쯤에서는 통일 한국이 세계 5대 강대국으로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갖다 세우고요. 행복 지수로 따진다면 아까 말하는 세계 여러 국가 150여 개 국가 중에서 2017년 기준 57위를 갖다가 2050년대쯤 가서는 세계 행복 그 대한민국 통일 한국의 주민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 한 10위 정도까지 이렇게 그 향상이 되는 그런 어떤 향상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41년에서 50년 사이에서는 통일 한국이 경제력이라든가 과학기술력이라든가 뭐 국방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면에서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을 국제적인 면에서의 어떤 이런 그 영향력이 세계 5대 강대국이 되는 그러한 위치까지 끌어올리도록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 전략들이 우리가 추진되고 또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이 꼭 땅덩어리만 커야 되는 것은 아니다. 땅덩어리가 작아도 최소한도 우리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여건, 지역 지리적인 어떤 규모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확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경제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사력이라든가 문화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세계 5대 강대국, 다시 말해서 세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준 5대 중요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제국주의처럼 주변 국가를에게 어떤 그 뭐랄까 힘을 가한다든가 또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 압박을 가한다든가 그러한 취지에서 강대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한국이 한민족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의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또 좋은 그 선을 우리가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만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제력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문화력이라든가 군사력 이러한 것이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아무리 평화적인 좋은 생각과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펼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희가 2050년 이후에 21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 5대 강대국으로 진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변 국가를 괴롭히거나 주변 국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러한 경제력이라든가 또는 문화력이라든가 또는 과학기술이라든가 학술 면이나 예능, 체능, 군사력 이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세계 5위 정도의 어떤 강한 힘을 갖고 있고 그 강한 힘을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그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의 어떤 평화 또 세계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통일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세계 5대 강대국의 진입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 51년 이후 그래서 22세기에 들어가기까지 즉 다시 말해서 5단계에서 2051년 이후부터 2100년 뭐 앞으로 2051년부터 앞으로 50년에서 2100년대로 해서 22세기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22세기 앞으로 한 80년 이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해가 지지 않는 통일한국, 해가 지지 않는 통일한국을 한번 이루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50년 이후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최대 강국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에 이렇게 미국하고 어떤 그들의 그 힘에 휘둘리지 않고 상당한 정도 어떤 자주적으로 통일된 한국이 세계 평화라든가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통일된 한국이 경제적이나 군사적이나 또는 문화적이나 학습 면에서나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가져야 된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목표 의식을 갖고 21세기 후반 또는 22세기에 들어서서는 통일한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통일국가를 이루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발전 전략 또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우리가 그 목표를 갖고 해가 지지 않는 통일한국 또는 21세기 후반이나 22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세계 5대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정신 자세를 갖고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느냐 또 이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올바른 정신 자세가 확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국가의 운영에 기반이 되는 어떤 운영 철학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여러 가지 그 국정 운영의 어떤 기조가 많이 바뀌고 또 그 전 정권하고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 운영에 일관성 있는 어떤 그 운영 철학 같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갈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 또 통일한국의 남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정신 자세를 갖고 또 어떤 의식을 갖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정권에 관계없이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어떤 철학을 갖고 우리가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